저희가 지난 시간에 얘기를 했지만 그러니까 시민들이 일본의 시민들 그리고 네. 한국의 시민들이 시민 정신을 발휘해서 이런 말도 안 되는 권력에 휘둘리는 일은 없어야 된다는 이야기를 하셨는데 그것의 연장선으로 조금 더 이해를 해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런 시민 정신으로 무장하기 위해서는 이런 이론적인 배경이 좀 있어야 될 것 같긴 해요. 국제법적으로 일본의 주장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 더 치밀하게 살펴보고 시시비비를 그야말로 가릴 수 있어야 될 것 같은데 자 그러면 일본이 국제사법재판소라는 곳에서 이 문제 해결하자 이렇게 주장을 하고 나오잖아요. 입만 열면 그 소리 하죠. 독도 문제도 가져가라고 그러고. 그렇죠. 이거는 어떻게 평가를 해야 돼요? 아니 그러니까 뭐 국제사법재판소는 이 문제 어떤 문제건 국가가 제기하는 법적인 문제를 그 국제법과 그다음에 국제사회의 형평과 선의 원리에 따라서 해결할 수 있죠. 근데 그 전에 이 일본과 한국에 대한 가장 중요한 역사인식에 대해서 이렇게까지 상극으로 다 치달리고 있는 상태에서 국제사법재판소에 가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전제가 안 되죠. 마치 일본은 특히 독도 문제에 대해서는 국제사법재판소에 가자고 매일같이 예전에 팩스 보냈고 요즘은 이제 이메일 보내거든요. 그 소리 왜 그러냐 하면은 그렇게 지속적으로 문제 제기를 했다는 것이 나와 있어야 되거든요. 일본도 그렇게 하는 건데. 그러니까 앞서 말씀하신 국가 실행이라는 그런 차원에서도 이해할 수 있겠네요. 그러니까 그 독도라는 일본 입장에서 보면은 독도라는 특정 그 분쟁 일본의 입장에서 분쟁 지역에 대해 자기네가 이것이 분쟁 지역이기 때문에 영유권 다툼을 항상 한국 제기를 했다라는 기록이 남아 있어야 되거든요. 이게 몇십 년을 계속 없다 보면은 이제 더 이상은 일본은 이 문제에 대한 특정한 그 영유권 주장을 클레임 안 했다고 나오니까. 그런데 언뜻 보면은 일본은 법적으로 해결하자 그런데 우리는 피하고 있으니까 마치 우리가 떳떳하지 못한 거로 보는데 그게 아니라 국제사법재판으로 갔을 때는 양국 사이에 그 국제사법재판소의 판결을 받아들일 수 있는 기본적인 합의가 돼야 되는 건데 지금 국제사법재판소로 가자고 하는 거는 이 WTO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청구권협약 제2조 그다음에 한일관계협약 제2조 기본관계조약 제2조에 대한 해석 논의의 문제들인데 자 같다고 합시다. 자 이제 이건 전제되는 게 외교적 노력도 안 했어요. 일본은. 그다음에 진실한 사과도 안 했고 그다음에 중재까지도 지금 못 가고 있습니다. 근데 좋습니다. 갔다고 합시다. 그러면 첫 번째 이제 판단해야 될 문제들이 과연 일본의 한국 강점이 불법이냐 합법이냐를 얘기를 해야 되거든요. 그게 전제되지 않고서는 제2조 그러니까 청구권협약이나 기본관계협약에 대한 해석이 안 나와요. 그럼 만약에 거기서 15명의 재판관들이 한 8대7로 이건 아무래도 당시에 국제법을 봤을 때 이건 합법적이라고 볼 수 있다. 그럼 어떻게 될까요? 제가 만약에 대표되면 죄송합니다. 우리 여기 접겠습니다. 그리고 나오는 거죠. 그렇죠. 예. 그 이상 되면 뭔지 아세요? 전쟁 나가는 거예요. 국가 사이의 이해관계가 어떻게 외교적으로나 법적으로 조정될 수 없을 정도로 벌어지면요. 그 다음은 전쟁 가는 거예요. 그 정도로까지 가는 겁니다. 국교 단절하고 막 이제 만약에 그러면요. 그러니까 결국은 이 국제사법재판소에 가서 이게 왜 안 되냐 하면은 일본의 인식이 너무 상극이에요. 조금의 접점을 찾을 수가 없을 정도로 1930년대 40년대 입장을 그냥 견지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안 된다는 소리죠. 우리가 뭐 법을 피하는 게 아니에요. 이건 우리가 충분한 증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게 가지고 있는데. 그러니까 독도 문제로 조금 좁혀서 이해를 했을 때 국제사법재판소에 가져가면서 독도를 분쟁 지역으로 만들어버리려는 게 일본의 생각인 거고 우리는 아니 왜 내 땅 가지고 왜 왈가왈부 하는 거야 도대체 가버려 저리 쳐 뭐 이렇게 되는 거죠. 이 사람이 우리 배우자라고 맨날 가족관계 증명서 보이고 다니는 거 아니잖아요. 그 옛날에 제가 이제 그런 경험이 하나 있어요. 이제 운전을 하는데 이제 제 차를 이제 몰고 간단 말이에요. 그럼 옆 차가 와서 이제 받았어요. 그러니까 나는 저 차선으로 가고 있고 제대로 가고 있었고 다른 차가 내 차선 쪽으로 침범해서 나를 받은 거죠. 그래가지고 이제 차를 그럼 세우고 나와가지고 이제 보고 뭐 사진 찍고 하잖아요. 근데 그 상황에서 저에게 피해를 입힌 차량 운전자가 저한테 경찰서 가자 그러면은 경찰서 가서 해결하면 될 것 같지만 나는 왠지 뭔가 내가 손해보는 느낌이에요. 내가 왜 당했는데 저 사람이 경찰서를 가자 그러지? 그럼 같이 경찰서를 가면은 둘이 쌍방간에 뭐가 시시비비를 가려야 될 것 같은 그럼 나는 굉장히 억울한 거죠. 난 그런 지금 일본이 국제사법재판소로 가자고 얘기를 하면 딱 그 생각이 들어요. 내가 왜 내가 피해를 당했는데 마치 분쟁이 있는 것처럼 글로 가져가 그런 생각이 드는 거죠. 국가 사이 합의가 되지 않으면 국제사법재판소는
갈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뭐 그 문제에 대해서 합의 안 해주면 되는 건데 합의를 안 해줄 때의 논리가 있어야 되죠. 네. 그냥 우리는 우리 땅이니까 안 간다가 아니라 지금 왜냐하면은 한일 간의 이 문제가 발생된 가장 근본적인 원인은 일본이 한국을 강점하는 방식이 전 세계 그 제국주의 역사상 매우 희귀하게 조약이라는 형식을 가지고 와요. 네. 그거는 당시 일본 제국주의의 힘의 한계, 그러니까 그 국제사회의 그 정치적 어떤 그 진공 상태를 통해서 좀 애매하게 조약이라는 형식으로 합병을 합니다. 그건 물론 그 나중에 말씀을 드리겠지만 그 조약 자체가 원천무효예요. 원천무효는 우리가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국제사회에서 1930년대 이미 그 을사늑약 또 한일 합방조약은 원천무효라는 걸 증명을 하는데 네. 그 조약이라는 형식에 의해서 되다 보니까 일본은 계속 합법적이라고 주장을 하는 거죠. 예를 들어서 뭐 강점을 했다든지 뭐 그야말로 뭐 전쟁을 해서 뺏어 먹었다면은 지금 좀 얘기가 다를 수가 있는데 그러지를 않았어요. 보호조약이라고 해요. 보호조약이라는 사실 그게 프로텍터의 보호조약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리고 합방조약 자체가 이제 어쨌든 국제법적인 논리에 의거해요. 아, 다시 한번 을사오적이 화가 나네요. 화가 나죠. 근데 우리 좀 다른 얘기지만 우리 교육에서 사실 그 을사오적이 누군지도 모르잖아요. 그렇죠. 여기 나중에 말씀을 드릴 텐데 지금 말씀드리는데요. 네. 이 문제에 대해서 이제 그 와세대학의 우미노 후쿠시 교수가 한국병합이라는 책에서 다음과 주장을 하는데요. 한국병합은 국제법상 합법이며 일본의 조선 지배는 적법하였다. 근데 그 다음 얘기가 중요합니다. 하지만 이는 일본의 한국병합이나 식민지배가 정당하다는 것을 조금도 의미하지 않는다. 단지 제국주의 하에서 식민지배는 당시 국제관습에 비추어 보아 적법하였다는 뜻이다. 그러니까 이것이 일본의 가장 주류적 시각들이에요. 그러니까 아베같이 완전히 통째로 한국 지배를 적법하다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완전히 인정하는 게 아니라 그 기간을 강점 기간을 통해서 한국인들한테 많은 피해를 줬고 그것이 정당하지 않았지만 당시 국제법으로 돌아가면 이제 그거를 시제법 이론이라고 합니다. 시제법 이론이라는 뭐냐면 지금의 당시 상황을 지금의 국제법으로 재단하지 않고 그때의 국제법으로 보는 거죠. 네네. 그 시제법이라고 하는데 네. 그 당시 19세기 국제법으로 가면은 한국 지배는 적법하였다고 얘기하는 거죠. 근데 이건 잘못됐습니다. 안 그래요? 그때 시각으로 들어가도요. 네. 다시 이것도 잘못된 게 첫째로는 당시 국제법 어디에도요. 식민 강점이 적법하다는 얘기가 없습니다. 단 불법을 묵인했죠. 힘의 논리로. 묵인했다. 묵인했다는 것과 묵인한 것과 합법은 다른 거죠. 다른 거죠. 네. 이렇게 입 다물고 있는 건 그건 다른 문제들이고 또 하나는 당시에 그 국제 연맹이 그 하버드 대학에 용역을 줘서 당시 조약 이론을 한번 이렇게 검토해 본 게 있는데요. 그게 네. Research in International Law라고 해갖고요. 그 국제법 연구라는 그런 자료가 있어요. 1935년 자료인데요. 거기에도 네. 그 강박에 의한, 그러니까 강압에 의한 조약 체결은 원천무효고 딱 그거에 대한 전형적인 예로 우리나라의 그 보호조약, 그러니까 1910년 합방조약을 아주 이렇게 딱 대표적인 예로 이렇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다시 말씀드리면 당시 국제법으로 돌아가도 일본의 그와 같은 방식의 한국 병합은 불법이었다라는 것들이 증명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1935년도 당시에도 네. 국제법상으로 네. 한일 조약 네. 자체가 굉장히 강박에 의한 당연하죠. 조약으로서 불법이다. 불법이고 조약으로서의 이제 그런 모습도 안 가지고 있어요. 근데 이제 그런 식의 그러니까 이 한국 식민지화가 조약에 의해서 이루어졌다는 아주 세계 제국주의 역사상 특수한 상황 논리를 지금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네. 1965년에 한일 국교 정상화를 하는 과정에서 일본도 어떤 논리를 어떤 형태로라도 과거사를 정리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예. 그때 나온 논리가 두 가지인데요. 하나는 이제 식민통치 은혜론. 조선한테 식민통치를 통해서 많은 그 참 더 큰 덕이 됐고 많은 도움을 줬다. 기차 놔줬다는 얘기가 가장 크죠. 이를 갈고 하세요. 저는 그 얘기만 나오면은 그게 전형적으로 나오는 게 구부다 망언이죠. 네. 당시 구부다가 이런 소리를 했습니다. 너희들도 해갖고 우리 때문에 기차도 놓고 얼마나 인구가 좋았는데. 늘었잖아. 말도 안 되는 소리들이죠. 우리 토착에서 많이 나와요. 근데 그거 진짜 요즘 나오는 얘기가 기시감이 있는 게
일진회 있죠. 전형적인 친일파 일진회의 선언서와 비슷한 얘기들을 지금 많이 하더라고요. 그러게요. 예, 네. 똑같습니다. 네. 근데 그런 식의 이제 그래서 한일 회담이 상당 기간 중지됐었죠. 구보다 방언 때문에 안 한다. 접고 나가는 거죠. 근데 그런 식의 너무나 비이성적이고 너무나 사실관계를 오도한 얘기로는 이제 더 이상 할 수 없다고 하니까 그 다음에는 이제 식민독지 합법론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당시에 잘못은 있었지만 이것은 법적으로 불법은 아니었다. 이제 이것이 그 합법론이 어느 정도 이런 동의를 받다가 네. 그 조약 체결 과정에서의 불법성이 너무 증명이 됐어요. 그러니까 한일 합방 조약을 봐도요, 뭐 이렇게 그 합방 조약이 이름도 없습니다. 무슨 뭐 이름도 없고 조약 이름도 없고 그다음에 황제 어세도 뭐 안 지키고 뭐 그다음에 황제 그것도 순종 황제 서명도 수결이라고 하죠. 제가 그 생각을 하다가 그것도 위조될 가능성이 많고 어쨌든 조약으로서 형식도 내용도 갖추지 못하다 보니까 위조됐을 가능성이 높다. 그럼요. 이게 지금 사진으로 비교가 되는 게 지금 뭐 그 이태진 교수님이나 돌아가신 백충현 교수님 이런 분들의 정말 연구에 의해서 꽤 많이 드러나고 있고 일본 측에서도 상당히 많은 부분 그거를 인정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조약 체결 과정도 내용도 형식도 잘못됐으니까 이거는 일본 입장에서 좀 반박하기가 어려운 게 되니까 이제는 수정론이 나왔습니다. 수정론은 뭘까요? 예. 과거 일인데 우리 미래지향적인 한일 관계를 생각해야지 왜 이렇게 꼭 과거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 잠깐만, 우리나라 신문 보는 거 같아요. 네, 이게 수정론인데요. 근데 이게 현재 한국의 주류론이고요. 네. 제가 국제법 학자지만 우리나라 국제법 학계도 저 같은 생각은 좀 아닙니다. 제가 이런 얘기를 하면 조금 유치한 생각 내지는 이 교수 좀 특수해. 아직 뭐 이렇게 좀 감정적이야? 나이브해? 그런 식의 느낌을 제가 받을 때가 적지 않습니다. 그래서 예전에 지금 보세요. 지금 진짜 뭐 신문만 보고 TV만 틀면 국제법 그러고 이게 최근에 두 번째입니다. 저 쇠고기 수입할 때 그랬어요. 나라가 벌컥 뒤집어져서 택시 운전사 아저씨도 초등학교 학생도 투자자 국가 직접소송 같은 걸 얘기를 할 정도로 한국의 국제법의 수준을 높았는데 맞아요. 최근에 그렇잖아요. 근데 사실은 좀 안타깝게 제가 몰라서 그럴지 모르지만 국제법 학계에서 구체적인 대안들이 좀 안 나오는 것 같거든요. 수정론은 이제 그 미래지향적 상생의 한일 관계를 지금 생각할 때 왜 과거사에 얽매여 있나 이런 식의 논리죠. 근데 이게 말이 안 되는 게요. 과거라는 거는 그러니까 역사라는 건 현재의 필요에 의해서 과거가 지금 살아오는 거잖아요. 그래서 미래를 구축할 때 과거 역사 정리가 되지 않고서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건 마치 컴퓨터에 바이러스가 있는데 그 바이러스 잡지 않고 그냥 프로그램 또 개발하겠다는 소리랑 같거든요. 이런 방식으로 이제 나왔죠. 근데 최근에 한일 양국 간에 이제 반도체 소재 수출 규제 문제로 불거진 것이 다시 한번 1965년 기본관계 조약과 부속 협약인 청구권 협약의 논쟁으로 번진 겁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있는 건데 잠깐 가라앉아 있던 게 번진 다시, 거고 어느 순간에는 정리가 돼야 되는 문제들이죠. 좀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일단은 우리가 진짜 그야말로 역사 문제로 한일 관계 발목 그만 잡고 우리 상생의 길로 나가자라고 이야기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으신데 그분들 그야말로 우리 미봉책이라고 할 수 있는 거를 지금 또 접고 또 나중에 또 이런 문제로 맞습니다. 또 다시 재현이 될 수밖에 없는 상황에 대해서 그냥 묵인하시는 거잖아요. 그렇기도 하고 상당 부분 지금 일본의 입장에 동조하는 거죠. 기존의 한일 관계 를 통해서 자신들의 어떤 상업적 정치적 이해를 관철하던 사람들이 그걸 재생산하던 사람들이 갑자기 지금 한일 관계가 저렇게 되니까 사실 이번 정부를 가지고 한일 관계를 망쳤다고 하는데 이 문제가 발생된 건 사실 일은 다 그 전에 쳐놓고 나서 지금 이거 수습하느라고 이런 거거든요. 소위 전문 용어로 싸놓은 똥 치우고 있는 중이라는 거죠. 맞습니다. 근데 그거를 좀 정부가 정확히 얘기해 줬으면 좋겠는데 이거 아니다. 이렇게 너무 점잖아요. 지금 우리 정부가 제가 보기엔 너무 점잖아요. 지금 위안부 협약 여러 차례 말씀드렸지만 위안부 협약이 아니거든요. 그냥 양국 외교 실무 당국자 간의 정책
조정 지침 정도인데 그걸 가지고 조약이라고 얘기를 하면서 니네 왜 어기냐. 그랬을 때는 좋다 국제법으로 가자. 그거 뭔지 조약의 내용을 내놔라 해야 되는 건데. 저 근데 궁금합니다. 네. 그때 외교부 직원들도 네. 지금의 외교부 직원들도 갔잖아요. 어떻게 이렇게 다른 양상이죠? 네. 근데 그거 물어봤거든요. 네. 근데 외교부는 관료예요. 시키면 하는 거죠.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성 있지 않습니까? 제가 물어봤어요. 그랬잖아요. 지난 어떤 시간이었지? 그 얘기 한번 했었잖아요. 관료를 결국 지배하는 것은 국민이 돼야 된다. 맞습니다. 그래서 국민 철학이 어느 철학이 들어가느냐에 따라서 똑같은 관료도 이렇게 움직일 수도 저렇게 움직일 수도 있는 거죠. 그때 그 말씀 너무 맞았어요. 네. 장관 문제. 저렇게 움직였을 때가 지난 정권인데 지금 이걸 막 급선해서 이렇게 가야 되니까 일본에서는 니네가 한 것도 니네 정부인데 이거 얘기했던 것도 니네 정부인데 정부가 바뀐다고 어떻게 그 조약의 기조가 바뀌냐 이렇게 나오는 거지. 약속한 건데 나라가 바뀐 게 아닌데. 그러면 이런 일본의 주장들에 대해서 우리가 좀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될지 지금 저는 모르겠습니다만 지금 정부가 대응하고 있는 게 한 땀 한 땀 그래도 어떻게든 잘 나아가고 있는 것 같은데 어떻게 보세요? 일단은 뭐 큰 방향은 정부의 입장은 우리가 지난번에 그 얘기한 대책에서 우리가 먼저 나왔어요. 우리가 맞아요. 우리가 먼저 나오고 정부가 그 다음에 나왔는데 뭐 언론이 이런 역할이죠. 일단은 우리 이제 상생의 발전적 미래를 구축해야죠. 맞습니다. 그런데 청와대에서 우리 방송을 듣나 봐요. 안녕하세요. 구도하우스 여러분. 네. 근데 이제 조금 거시적인 대책이 아니라 근대 한일 관계에 대한 좀 역사적이고 거시적이고 심층적인 연구를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개별적으로 연구하신 분들이 많고 그런 선학들에 의해서 지금의 우리의 자존감이 지켜지는 거죠.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아마 그 브리티시 커먼웰스처럼 0연방처럼 1연방이 됐을지도 몰라요. 그렇죠. 우리가 그렇게 얘기하는 분들 있죠. 우리가 독립을 했어? 저 연합국이 승리를 해서? 아닙니다. 당시 전 세계 4분의 3의 식민지 중에서 1945년 8월 15일 부로 독립한 나라 별로 없습니다. 맞아요. 이미 카이로 선언에서 그 연합국 쪽에서 조선인데 노예 같은 상태 적당한 시기에 조선을 독립시킨다고 얘기를 했고요. 그거는 그 상해 임시정부를 중심으로 한 우리 민족의 그 끊임없는 대일 항전 이로 인해서 나온 거거든요. 그 이후의 과정에서 양국 관계에 대한 좀 국제법에 대한 이해, 지금 이런 논리들도 특수한 그 제국주의 국가 중에서 정말로 그 강점이 조약 체결에 의해서 형식적으로나 되는 아주 예외적인 상태거든요. 그 문제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고요. 그다음에 특히 그 일제 한국 병합 과정에서 발생되는 불법성, 반문명성, 그다음에 야만성들을 좀 증거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냥 감정적으로만 얘기하는 게 아니라 이런 부분이 잘못됐다. 그렇게 하고요. 그다음에 그 일본 시민사회에 대해서 우리가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제가 그 아는 일본 친구가 자기 이모가 히로시마 원자 폭탄 투여되는 광경을 봤대요. 근데 멀리서 그 버섯 구름이 올라오는데 눈에서 눈물이 막 흘러더래요. 너무 기뻐서 이제 이 지긋지긋한 전쟁이 끝나는구나. 우리는 일본 사람들 보면서 전부 무슨 악마라고 생각해서 전부 일본 사람들이 그랬을 거라고 생각하지만 그냥 평범한 시민들은 그렇게 생각 안 한 거예요. 지긋지긋한 전쟁. 그러니까 대동아 공영권이라는 일부 군국주의자들의 그런 헛된 망상 때문에 일본 시민들은 너무나 고통을 받은 거거든요. 그래서 그때 보니까 농촌에 사는 어떤 분이 아들 셋의 전사통치서를 하루에 받은 거예요. 어떡해. 그 얘기가 나오는데 그 고통받은 사람들 있잖아요. 근데 1945년 8월 15일 날 히로히토 일왕이 뭐라 그랬습니까? 일본 국민들한테 견디기 어려운 것을 견뎌라고 얘기했습니까? 상복선언에서. 책임은 자기가 져야 되는데 왜 일본 국민들이 다 저렇게 그 고통을 받습니까? 이 문제에 대해서 조금 더 열린 논의가 필요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교수님 그 말씀을 되게 잘 해주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지난주에였던가요? 그러니까 지난번 국제법으로 있는 시사에서도 이 비슷한 문제를 다뤘었잖아요. 그때도 이제 우리가 일본을 대하는 자세와 관련해서 비슷한 이야기를 했었는데 그때 제 기억으로는 아마 제가 그런 얘기를 했었을 거예요.
그때는 이제 우리가 좀 초반기였었죠. 그 이 사건의 좀 더 초반기였고, 그럼 우리는 이제 일본에 대해서 어떤 자세를 국민 입장에서는 가져야 되는가라고 하는 것에서 그때는 아마 이제 이 일본 제품을 불매 운동하는 것이 막 시작이 되려고 하는 그 네, 시점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각자의 그냥 영역으로 놔두는 게 맞다라고 저는 생각을 좀 하고 있었는데 지금은 좀 돌아섰어요. 저는 그때 두 가지를 분리했으면 하는 그런 입장으로 말씀을 드렸던 기억이 나요. 네네. 뭐냐면은 불매 운동 같은 것은 좋을 것 같다. 그런데 일본 시민을 상대로 하는 자극적인 어떤 그런 그 공격은 그렇죠. 예. 오히려 우리한테 불리하다라는 네, 말씀을 드렸던 것으로 기억을 하는데. 네. 그러니까 불매 운동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한 시민을 상대로 해가지고 우리가 어떤 예를 들자면 그러니까는 우리나라에 관광을 온 일본인 그 관광객에 대해서 우리가 너 일본 사람이니까 가 이런 것하고 일본 그 제품이 이제 그러니까 우리 그 편의점이든 어디 있을 때 그것을 사지 않는 거하고 다른 문제잖아요. 그러게요. 네. 그러니까는 그 불매 운동 같은 것들은 얼마든지 그 우리가 이제 보여줄 수 있는 그 우리 힘이고, 그거는 물론 이것도 정서가 우리 정서하고 국제 정서하고 좀 다르다는 것은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국제적으로는 불매 운동 저런 거 꼭 해야 되나라고 하는 그런 시각도 있어요. 네. 그러니까 그게 우리 국민 정서하고 안 맞으면은 그거는 뭐 이제 다른 건데. 그리고 저는 개인적으로 저의 견해를 물어보신다면 저 불매 운동은 우리가 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은 해요. 다만 제가 말씀드린 것은 국제적인 정서가 불매 운동까지 벌이는 것에 대해서 자유무역 정신에 어긋난다라고 하는 국제 정서가 있다는 것. 네네. 그거는 이제 우리 국민들도 함께 아셨으면 하는 것이고, 그다음에 이제 대일본 국민 시민을 상대로 불필요한 자극을 한다든가 이런 건 우리가 불필요한 것이고, 아까 이제 교수님 지적을 하신 것처럼 일본에서도 전쟁이 지긋지긋하고, 그래서 이번에 선거도 그 우리 선거 방송 관련 방송을 했지만 일본 사람들의 이번에 선거 성향을 보면은 60대 이상하고 30대 이하하고 표심이 달라요. 근데 우리가 보통 상식적으로 생각하는 거하고 반대예요. 우리는 60대 넘으면은 굉장히 보수적으로 가고 30대 이하는 진보적인 생각을 가질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지금 일본은 거꾸로 돼 있어요. 그렇죠. 전쟁에 대한 경계. 그렇죠. 60대 이상은 전쟁이라는 걸 아는 사람들이에요. 네. 그러니까는 지금 현재의 자민당이 좀 지긋지긋한. 잘못 가고 있는. 네. 근데 30대 이하는 몰라요. 그렇죠. 그리고 엉뚱한 교육을 받은 세대예요. 맞아, 엉뚱한 교육. 교육이 그렇게 중요한 건데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우려스러운 것은 일본의 젊은 어린 세대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얘들을 상대로 얘들이라고 해. 뭐 어쨌든 30대 이하를 네. 상대로 해가지고 우리가 어려요. 저보다는 어려요. 일본에서도 어쨌든 간에 장유 요소는 있을 테니까 내가 얘들이라고 해서 좀 이해를 하겠죠. 뭐 어쨌든 이들을 상대로 해가지고 우리가 어떤 이제 그 국민 정서를 보여줘야 되겠는가, 이 문제에 있어서도 뭐 우리 국민들은 워낙 현명해요. 지금까지 보면은 국민들이 틀렸던 건 없었던 것 같아요. 저는 그 뭐 SNS 통해서 한 장의 그림이 있었어요. 아유, 우리나라 대통령도 우리가 보기에 올바르지 않으면 갈아치우는 나라야. 일본 물건 하나 안 사는 것쯤이야 우리는 쉬워 이러면서 이렇게 소파에 앉아서 이렇게 편안하게 얘기하시는 분들의 이야기를 들었는데, 저는 솔직히 말씀드리면 지난번 방송할 때만큼은 그 일본으로 여행을 가지 않겠다는 친구가 사실은 이해가 되지 않았어요. 아니 그거랑 네가 일본 가서 보고 듣고 또 느낄 수 있는 그런 여행의 경험치하고 바꿀 만큼 그렇게 큰 그건가? 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1년의 지금 시간이 지나면서 이렇게 지금 1년의 사건들을 겪어오면서는 굉장히 많이 바뀌었어요. 이건 일종의 어찌 보면은 앞서 국제정서는 그렇다라고 말씀하셨지만, 저는 제가 대한민국을 살아가는 그리고 주권을 가지고 살아가는 시민으로서는 이제는 그런 이야기를 할 수 있어야 된다는 저의 정서는 그렇더라고요. 국제정서하고 좀 반하는 면이 좀 있지만 좀 그런 건 좀 갭이 생겼네요. 여행은 가십시오. 괜찮습니다. 괜찮고요. 이거를 조금 보실 게 맞습니다. 국제정서랑 시민정서 다른데 우리 국내 시민정서가 좀 불매운동이 꼭 좋다는 건 아니지만은 그 일본의 그 산업
기업에 좀 타격을 주면서 일치된 입장을 가지고 우리 정부가 일관되게 나갈 수 있는 그런 여론을 형성하는 과정은 있죠. 단 한 가지. 네. 이게 어느 정도 이 전체 구도에 대한 이해를 전제로 하지 않으면 안 되거든요. 근데 지금 아직까지도 뭐 친일해야 된다는 그런 분들이 있고, 그 맹자 제가 참 좋아하는 그 2루편에 보면은 네. 남이 자신을 업신여기는 것은 필시 나 자신에 떳떳지 못한 데가 있기 때문이다라는 말이 있어요. 참 그 손을 다시 바꾸면 뭐냐면, 누가 나를 업신여길 때 보면 나 스스로 나를 업신여기고 있지 않는가. 근데 지금까지 얼마나 많이 우리 민족의 그 독립운동을 폄훼하는 정부가 노골적으로 폄훼하는 정부와 여론주도층 있지 않았습니까? 그런 사람들이 여론을 주도하는 상황에서 당연히 일본이 너희 속에서도 그러지 않냐라고 나오는 거죠. 그게 전제가 된다면 그 다음에 움직이는 건 별로 문제가 없는데 예, 그게 좀 아쉬워요. 그래서 독립운동에 대한 정당한 평가가 지금 네. 이제 이번 정부에서 많이 하고 있는데 조금 더 정당한 평가를 하고 조금 더 그분들에 대한 감사의 마음을 가져야 될 것 같아요. 우리가 되게 그 아시아에서 아주 리콴 유수상 싱가포르의 리콴 유수상 되게 존경하잖아요. 네. 그냥 말의 자서전이 싱가포르 스토리라고 우리나라에 번역도 돼 있고 싱가포르 가면 아무데나 다 팝니다. 그냥 네. 종황에도 팔고 그 싱가포르 스토리에 보면요. 싱가포르의 일제 침략 과정 그걸 얘기를 하면서 자기는 일본 사람이 너무 무서웠다. 막 뺨따기를 얻어맞아가면서 정말 감히 일본에 대항할 수 있는 어떤 용기도 없었고 그런 행동도 못 옮겼다. 그리고 전체 아시아가 그랬을 거라고 본다. 딱 한 나라가 안 그랬다. 한국이다. 그건 싱가포르 스토리에 그대로 나와 있습니다. 네. 레퍼런스 네. 한번 읽어보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그 문제를 봤을 때 리콴 유수상까지 존경하는 사람들이 한국의 독립운동가들이었는데 지금 와서 그 독립운동을 폄훼하고 또 우리 민족의 독립 정신을 갖다 어떻게 하면은 깎아내려고 하는 그런 사람들이 존재하고 있는 한 우리가 아무리 불매운동을 해도 일본에서는 콧방귀밖에 안 낄 거예요. 네. 그래서 그렇고 결과적으로 일본이 지금 일본의 제일 큰 약점은 영업 비밀인데 이게 지금 고립입니다. 아하. 어떤 나라나 고립에 대한 공포가 상존하죠. 그 미국도 마찬가지예요. 네. 근데 일본은 지정학적으로 서태평 영상에 둥둥 떠갖고 또 나라가 계속 흔들려요. 예. 그러다 보니까 고립에 대한 공포가 굉장히 크지요. 사실은 저렇게 하면 안 돼요. 이게 무역을 통해서 그 국제 교류를 해야 되는 나라가 지금 저 끊고 있거든요. 지금 믿는 거는 미국입니다. 근데 미국도 저 정세가 계속 갈 수는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결국은 그 일본이 갖고 있는 굉장히 심리적인 그런 상처들을 잘 이해할 필요도 있을 것 같습니다. 예전에 임진왜란이 났는데 그 명나라가 이제 뭐 구원병을 보낸다고 처음에 선전관이라고 해서 명나라 관리가 왔어. 고위 관리가 와서 이제 상황을 본 다음에 대충 이제 협의를 하고 이제 언제까지 그러면 파병을 하겠다 이런 얘기를 한 다음에 가는 자리에서 혀를 차면서 그러더래요. 남쪽에서 쳐내려오면 북쪽으로 도망가면 되는데 북쪽에서 쳐내려오면 어떡하나 그러더라는 거예요. 근데 그거는 지금이나 그때나 그 통찰은 마찬가지입니다. 불과 30년 후에 병자호란 났을 때요. 난감한 겁니다. 맞아요. 그거를요. 바다 건너 일본으로 보면 더 복잡해요. 고립되면 끝장이라는 생각이 많습니다. 맞네요. 이거를 한일 간의 교류를 통해서 당신들이 처하고 있는 현실이 이렇고 어떻게 미국 한쪽만 바라보겠어요. 지금 또 아시아 대륙이 더 일본하고는 더 밀접하죠. 네. 아무리 미국과 가까워도. 네. 그런 문제들을 좀 일본하고 끊임없이 교류를 통해서 우리가 나아갈 방향들을 설정을 하는 게 중요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 정도입니다. 그야말로 지난 시간에 우리가 일본이 진짜 그야말로 자해를 하고 있다. 네. 네. 고립을 예, 스스로 초래하고 있다. 실제로 자해라는 표현이 나왔어요. 영국의 예. 이코노미스트에서 그래요? 일본이 지금 자해하고 있다. 네. 표현이 나왔어요. 그러니까 자전거 타고 가고 항상 있는데 청와대보다 먼저 했잖아요. 네. 근데 일본의 영국의 영국보다. 이코노미스트보다 우리가 먼저 했어요. 자인데. 그러니까 자전거 타고 있으면서 자전거에다가 이렇게 걸쇠를 잡고 그렇죠. 걸면서 예, 넘어지면서 이게 일본의 거예요. 형상이라고 네. 그렇게 하던데. 네. 알겠습니다. 자, 오늘 이 국제법으로 시사읽기 지금 진짜 이게 언제쯤 좀 정리가 되고 짧게는 안 될 것 같습니다. 끝날 수 있을까? 일단 제가
드릴 수 있는 퍼포먼스는 대충 드렸어요. 네, 네, 네. 이게 정치적으로 이제 예상을 해볼 수밖에 없는 그쵸. 그런 문제잖아요. 예. 그거는 근데 이제 짧게 끝낼 수 있는 문제가 아니고 일본의 이제 일본 선거 우리 일본 선거편에서 말씀을 드렸지만 그 선거가 이제 참의원 선거가 끝났고 이제 중의원 선거가 앞으로 또 이제 네네. 곧 기다리고 있어요. 물론 중의원은 정해진 게 아니라 수상이 하겠다 그러면 총리가 하겠다 그러면 하는 건데. 예. 이제 그게 있을 것 같고 그렇게 되면은 또 그것을 위해서 한국을 계속 물고 늘어질 거고 이게 당분간에 끝날 수 있는 그런 사안은 아닐 것 같다. 이거는 제일 치졸한 통치 방식이죠. 외부에 적을 만들어 놓고 그 적을 통해서 내부를 다 제일 치졸한 방식. 제일 치졸한 방식이고 치졸하다는 소리는 그거의 결과가 되게 참혹하다는 소리입니다. 즉 치사하다는 정도로 괜찮으면 좋은데 결과는 참혹할 거예요. 일본은 지금 지도자를 저렇게 뽑는다는 것은 그 나라 국운이 쇠퇴한다는 것입니다. 예, 제가 너무 말이 심했나요? 아니요. 아니요. 워낙 명쾌했어요. 예, 네. 국운이 쇠퇴한다는 거니까 좀 멀리 보세요. 1970년대 말에 그 남사군도 일부 섬들을 남중국해 베트남이 이렇게 접수를 합니다. 중국 입장은 답답했어요. 근데 그때 당시 등소평이 한 소리가 이거는 시간이 해결해 줍니다. 우리가 지금 작전 반경이 작전 거리가 1000km인데 우리가 그럴 실력이 없다. 시간이 좀 가면은 자연스럽게 해결될 거다 그러는데 저는 뭐 잘은 모르지만 이번에 또 아베가 저렇게 되는 거 보니까 일본 국민들의 냉철한 선택이고 네. 네, 그렇다면 일본이 그 길을 선택한 거예요. 네. 다시 falling down 하겠다고 선택한 네. 거니까 우린 좀 기다려줄 수밖에 없죠. 네. 그리고 더불어서 이게 또 하나의 계기가 돼서 약간 역사적으로 저희가 정말 두루뭉술하게 네. 알았던 부분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아, 예. 저 같은 경우는 그런데 여러분은 어떠신지 모르겠습니다. 좀 두루뭉술하게 알았던 걸 그야말로 우리 쪽에서 명확하게 분석적으로 이해할 거 이해하고 그리고 역사적으로 좀 중무장을 한 상태에서 그냥 단순하게 나 일본 물건 안 살 거야 라고 그치는 게 아니라 괜찮아요. 필요한 건 그치는 것이 아니라 왜 그런지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 이론적으로 중무장할 필요가 있으면 이번 기회를 통해서 확실하게 좀 무기를 갖고 있을 수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합니다. 예약된 여행 일본 여행 가시는 거 그거 저기 뭐 매국하는 거 아니니까 예. 괜찮습니다. 가십시오. 근데 요즘에 또 그런 얘기가 있어요. 여행을 가면 SNS 자랑을 하고 싶거든요. 근데 일본을 간 건 함부로 자랑을 못 한단 말이야. 그래서 아예 안 가시네요. 안 간다. 아유, 참, 그냥 알아서 하시는 거로. 알겠습니다. 너무 부담 갖지 마시라는 소리입니다. 다 좋은데. 예, 자 오늘 인문결TV 국제법으로 시사읽기 이용준 교수님과 함께 그리고 임창호 선생님과 함께 진행을 해봤습니다. 두 분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